해피엔딩이란 동화에나 나오는 거야. 당신은 인생이 어땠으면 하는가라는 질문에 당신이 단란한 정을 이루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한다. 이보다 더 뻔한 대답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좋은 걸 좋아한다.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고 쉽게 살기를 원한다. 멋진 연인과 황홀한 사랑을 나누길 바란다. 완벽해 보이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파티장에 들어서면 군중들이 홍해 갈라지듯 쫙 길을 터주는 슈퍼스타의 살 모두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말은 쉽지. 우리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잘 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꺼이 투쟁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멋진 몸매를 원한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찾아오는 고통과 육체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않는 한 식단을 세심하게 짜고 식사 때마다 양 조절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몸매는 얻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원한다. 하지만 위험 불확실, 반복되는 실패, 무이익할지도 모르는 일에 눈 딱 감고 바친 시간의 가치를 알기 못한다면 사업가로 성공할 수 없다. 사람들은 애인이나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을 꿈꾼다. 하지만 저를 견뎌낼 때 느끼는 괴로움, 발산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성적, 긴장감, 얼빠진 눈으로 종일 바라봐도 도무지 올릴 생각을 안 하는 전화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멋진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은 사랑이라는 게임의 일부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다. 또 많은 이들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널찍한 사무실과 배 한 척을 가득 채울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원한다. 하지만 끝 없이 펼쳐진 파티션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 주 60시간의 노동, 거리 통근 역겨운 문서 작업, 수직적인 기업 문화를 기꺼이 감내하려는 사람은 드물다. 환상적인 섹스와 원만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를 위해 골치 아픈 대화, 어색한 침묵, 마음의 상처, 감정을 드러내는 심리극을 감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멈춰 서서 고민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묻고 또 묻는다. 다른 사람을 찾아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 말이다. 결국 극단의 관계로 치닫고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될 때쯤 스멀스멀 올라오는 생각,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생활 수준과 삶에 대한 기대치를 20년 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체 왜요? 왜냐면 행복에는 투쟁이 따르기 때문이다. 행복은 문제를 먹고 자란다. 기쁨은 땅에서 데이지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무지개가 피어나듯 저절로 샘기는 게 아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성취감은 자신 안에 투쟁을 선택해 감내 힘으로써 얻어야 한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불안이나 외로움 또는 강박장애건 아니면 매일 당신이 가어 있는 시간의 절반을 엉망으로 만드는 상사건 간에 해법은 그런 부정적 경험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피하거나 을 바라서는 안 된다. 청소년기부터 나는 음악가, 특히 록스타가 되기를 꿈꿨다. 폭발 하는 기타 연주를 들을 때마다 눈을 감고 상상했다. 무대에 올라 열광하는 관객을 향해 기타를 연주하는 나, 사람들은 내 현란한 기타 솔로의 넋을 잃는다. 이런 환상에 빠져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열광하는 관객 앞에서 연주할 날이 정말 올 것이냐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날이 언제가 될까만 생각했다. 내 머릿속에는 빈틈없는 계획이 있었다. 일단은 기회를 엿보다가 때가 되면 에너지와 노력을 적절히 쏟아부어 연주가로 이름을 떨치리라. 그러려면 먼저 학교를 마쳐야 했다. 그 다음 악기 살 돈을 마련해야 했다. 그 다음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했다. 그 다음 멤버를 모집하고 첫 활동을 계획해야 했다. 그 다음은 없었다. 반평생 넘게 품어왔던 꿈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 시간 몸부림친 뒤에야 마침내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다. 나는 사실 음악가가 되길 원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난 결과를 사랑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를 휘저으며 혼신을 다해 연주하는 내 모습을 말이다. 하지만 과정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것도 여러 번 젠장. 실패라는 말을 입에 흘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지도 사실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다일 자루하고 고된 연주 연습을 하고 밴드를 결성해서 합주하고 어렵사리 공연을 잡고 지인들을 불러 모아 챙겨주고 차도 없는데 합주할 때마다 무거운 장비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끊어진 기타 중과 털이 버린 진공관 앰프를 수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나는 열정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내 꿈은 거대한 산과 같았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다. 난 그 산을 오를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저 정상을 상하는 걸 좋아했을 뿐이었다. 우리 사조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난 실패했고 나고자이거나 루저다. 난 이기지 못했고 꿈을 포기했으며 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런 설명보다 훨씬 시시하다. 진실은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상은 원했지만 투쟁은 원하지 않았다. 결과는 원했지만 과정은 하지 않았다. 투쟁을 미워하고 오직 승리만을 사랑했다. 그런데 삶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규정한 다 체육관에서의 투쟁을 졸기는 사람은 철인 3종 경기를 뛰고 단 한 복근을 가지고 집재만 한 바벨도 들어 올릴 수 있다. 야근과
사내 정치를 즐기는 위커홀릭은 초고속 승진을 한다. 배고픈 예술. 가 생활에 따라오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이슬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의지나 두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식의 훈계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삶을 구성하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요소다. 그러니 잘 들어보라. 투쟁이 성공을 결정한 다. 그리고 문제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개선된 문제와 함께 행복을 낳는다. 이 과정은 위를 향해 끝없이 솟아있는 나선형 계단이다. 당신이 그 계단을 오르다 어느 지점에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건 오산이다. 기쁨은 오르는 일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똥덩어리와 지옥이 널려 있다. 당신은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 고통 없이 살 수는 없다. 꽃길만 걸을 수도 없다. 쾌락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는 쉬우며 아마 모두가 비슷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바로 고통에 관한 것이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 이는 무척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며 당신을 실제로 나아가게 해주고 사고방식과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나를 나로, 당신을 당신으로 만든다. 이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구분 지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실망 판다가 알려준 불편한 진실. 내게 슈퍼히어로를 만들어 낼 재주가 있다면 난 실망 판다를 만들 것이다. 실망 판다는 싸구려 안대로 마스크를 하고 배가 꽉 끼는 대문자 T가 커다랗게 쓰인 셔츠를 입는다. 판다의 초능력은 사람들에게 가혹한 진실을 전 것이다. 꼭 필요한 태도. 사람들이 한사 코 귀를 틀어막고 많은 자기 자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말이다. 판다는 외판원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고 말한다. 그래, 떼돈 벌면 기분이야 좋겠지. 근데 그런다고 애들이 널 좋아해 줄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 아내를 믿어. 아닐걸. 넌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려고 지나치게 애를 써. 그리고 그걸 정이라 여기지. 어떤가, 멋지지 않은가? 이런 판다가 있으면 짜증나고 슬프겠지. 그러고 나서 어슬렁어슬렁 옆집으로 향한다. 만 한편으로 힘이 되고 욕이 날 텐데 어쨌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귀에는 가장 거슬리는 법이다. 실망 판다는 누구도 원치 않으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히어로가 아닐까? 정크푸드를 주식으로 하는 우리 정신에 채소처럼 보약이 되어줄 것이며 기분은 해지겠지만 우리 삶을 더 낫게 해줄 것이 다 우리를 부너뜨림으로써 더 강하게 해주고 어둠을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건 마치 마지막에 히어로가 죽는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보고 나면 기분 잡치지만 현실감 때문에 결국엔 열광하게 되는 영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실망한다 마스크를 쓴 채로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내뱉는다 해도 용서하라.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고통이 생물학적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고통을 이용해 변화를 만든다. 인간은 늘 어느 정도의 불만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진화해왔는데 그 까닭은 다소 불만과 불안을 느끼는 생명체가 혁신과 생존에 가장 열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진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오로지 가지지 못한 것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다. 이런 끊임없는 불만족이 인간이라는 종을 싸우고 분투하며 번성하고 승리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괴로움은 인간 진화의 오류가 아니라 특징이다. 아픔은 어떤 형태든 우리 몸이 스스로를 자극하고 행동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당신이 발가락을 찡었다고 가정해 자, 아마 그 순간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눈물을 글썽일 만큼 크게 울부짖을 것이다. 어쩌면 불쌍한 무생물을 탓할지도 모르겠다. 빌어먹을 탁자 같으니라고. 어쩌면 각국 배치에 불만을 제기하기에 이를 수도 있다. 어떤 돌대가리가 탁자를 거기 둔 거야? 장난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발가락을 찧어서 생긴 끔찍한 아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고통이 존재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육체적 고통은 우리 신경 체계의 산물로 우리는 이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저마다 육체의 한계를 재단한다. 이를테면 어디는 가도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무엇은 만져도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를 규정한다. 우리가 한계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우리의 신경 체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내려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질색하는 만큼이나 고통은 쓸모 있다. 고통은 우리가 어리고 부주의한 시기에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다 우리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해주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게다가 뜨거운 난로 근처를 얼쩡대거나 쇠막대기를 전기 콘센트에 꽂지 않게도 해준다. 라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좇는 게 언제나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고통이 생사를 판가름할 만큼 우리의 안녕에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을 끝까지 봐야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인간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실 인간의 두뇌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간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첫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서 떠나갔을 때 난 심장 한가운데로 얼음 송곳이 천천히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굳이 이
길을 하는 까닭은 차라리 얼음 송곳에 심장을 찔리는 편이 나았을. 물론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건 아니다. 정도로 당시에 무척 애기 때문이다. 육체적 고통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고통도 무언가가 균형과 한계를 벗어났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 역시 항상 낫거나 불쾌한 것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서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유익하거나 필요할 수도 있다. 가령 탁자에 발가락을 짚고 나면 다음번에는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는 것처럼 거절이나 실패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나면 어떻게 해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애써 밀어내려는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사회는 위험하다. 그런 사회의 사람들은 유익한 고통을 통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고 그 결과로 현실감마저 잃는다. 영원한 행복. 과 끊임없는 연민으로 가득 찬 문제라곤 전혀 없는 삶을 기대하며 몽상에 빠져 있는 이가 아직도 있는가? 꿈 깨라. 지구에서 문제가 사라질 일은 없다. 장난이 아니다. 문제에는 끝이 없다. 좀 전에 실망 판다가 들렀었는데 같이 마르가리타를 마시는 동안 그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가 말했다. 전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다만 나아질 뿐. 워런 버핏도 돈 문제.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불황자도 돈이 문제지. 버핏의 돈 문제가 불황자보다 정이 좀 더 나을 뿐이지. 사는 건 다 이런 식이야. 마크, 삶이란 본래 문제의 연속이야. 판다가 술을 홀짝이고 작은 분홍 우산을 매만지며 덧붙였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곧 다른 문제가 잇따르자 문제없는 삶을 좋은 문제로 가득한 삶을 꿈꾸도록 해. 그 말과 함께 잔을 내려놓은 뒤 그는 솜브레로를 고쳐 쓰고 석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꿈꾸지 마. 그런 건 없어. 그 대신 부유함을 버리고 고통받는 삶을 택한 왕자. 2500여 년 전 현대의 네팔에 속하는 히말라야 산기슭에 커다란 궁전이 있었다. 이곳의 왕은 곧 태어날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왕은 이들을 위해 유별나게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아이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아이는 고통을 모른 채 자랄 것이며 욕구와 욕망이 일렁일 때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주어질 터였다. 왕은 높은 성벽으로 궁전을 에워싸 왕자가요 세상과 담을 쌓게 했다. 아이는 온갖 음식과 선물, 비위를 맞춰주는 하인에 둘러싸이 응석바지로 자랐다. 그리고 계획대로 아이는 인간사의 잔인 함을 모르는 사람이 됐다. 왕자는 유년기를 그렇게 보냈다. 하지만 그렇게 풍요로움을 한없이 누렸음에도 왕자는 방황하는 청년이 되었다. 곧 모든 경험이 공허하고 가치 없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무엇을 주든 충분치 않았으며 아무 의미도 없는 듯했다.
어느 깊은 밤 왕자는 궁전을 몰래 빠져나가 성벽 너머 세상을 보기로 했다. 하인에게 말을 몰게 해 성 밖의 을을 둘러보는 동안 왕자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난생 처음 인간의 고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병자와 노인, 노숙자 고동에 신음하는 자, 심지어 죽어가는 자를 봤다. 궁전으로 돌아온 왕자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다. 자신이 본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기에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져 불평을 마구 늘어놓았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흔히 그러하듯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며 아버지 탓을 했다. 왕자는 생각했다.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 내 삶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만든 것은 부유함이라고. 결국 왕자는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했던가 왕자 또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특권과 가족과 소유물 일체 버리고 동물처럼 흙바닥에서 뒹굴며 거리에서 살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곳에서 왕자는 자신을 굶기고 고문하며 낯선 이에게 음식 찌꺼기를 구걸하다 생을 마감하게 될 터였다. 다음 날 밤 왕자는 다시 궁전을 빠져나왔다. 이번엔 돌아가지 않을 작정을 하고서 몇 년 동안 왕자는 불황자로 살았나. 사회에서 버려지고 잊힌 잉여 인간으로 사회 계급의 밑바닥에 말라붙은 개똥 같은 존재로. 그리고 계획대로 왕자는 엄청나게 고통받았다. 질병, 굶주림, 고뇌 외로움에 시달렸고 타락했다. 말 그대로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한 적도 있었고 나무 열매 하나로 삼시세끼를 때우기 일쑤였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또 몇 년.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윽고 왕자는 고통받는 삶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했던 통찰력을 얻지 못했으며 삶의 신비와 궁극적 목적도 밝힐 수 없었다. 마침내 왕자는 남들은 얼추 다 아는 진리를 깨닫기에 이르렀다. 고통은 천하에 몹쓸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게다가 딱히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부와 마찬가지로 고통도 목적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윽고 왕자는 자신의 원대한 계획이 아버지의 것처럼 형편없는 생각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했다. 혼란에 빠진 왕자는 몸을 씻고 강가에 있는 큰 나무에 자리를 잡았나. 왕자는 그곳에 앉아 또 다른 위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전설에 따르면 왕자는 나무 아래에서 49일을 앉아 있었다. 49일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지는 제쳐두고 그동안 왕자가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만 이야기하자. 그가 얻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다. 살 자체가 일종의 고통이나 부자는 부유해서 고통받고 가난한 자는 가난해서 고통받는다. 가족이 없는 자는 가족이 없어서 고통받는다.
가족이 있는 자는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세속적 쾌락을 좇는 자는 세속적 쾌락 때문에 고통받는다. 금욕하는 자는 금욕 때문에 고통받는다. 모든 고통이 동등하다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어떤 고통은 다른 고통보다 더 아프다 하지만 인간인 아상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몇 년 뒤 왕자는 자신만의 철학을 시위 세상에 설파했는데 그의 첫째 가르침은 이렇다. 고통과 상실은 피할 수 없으니 그에 저항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사람들은 훗날 그를 부처라 불렀다. 높아심에 덧붙이지면 그는 꽤 거물이었다. 우리의 수많은 가정 아래에 깔려 있는 전제가 있다. 그것은 행복, 이 알고리즘적 현상이라는 믿음이다. 다시 말해 로스쿨에 들어가 거나 복잡한 레고 세트를 만들 때처럼 주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X를 달성하면 행복할 수 있다. Y처럼 보이면 행복할 수 있다. G와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제가 문제다. 행복은 딥이 있는 방정식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불만과 불안을 포함. 이것들은 지속적인 행복을 종교적, 철학적 관점에서 주장한 것이다. 문제는 계속된다. 바뀌거나 나아질 뿐. 살다 보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건강해지기 위해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을 끊으면 곧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체육관에 제 시간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하고 러닝머신에 올라 30분 동안 마약 중 독자처럼 땀을 벌벌 흘려야 하며 온 사무실에 땀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면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한다. 애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요일 밤을 데이트의 날로 정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수요일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둘 다 만족할지 궁리하고 근사한 저녁 식사를 위해 돈을 마련해야 하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더는 보이지 않는 둘 사이의 열정도 찾아야 하고 거품이 부글거리는 욕조에서 섹스하자는 계획도 어떻게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제는 끝없이 계속된다. 단지 바뀌거나 나아질 따름이다. 행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여기서 핵심은 해결이다.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 해결 못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역시 불행해진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문제 밖에 자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행복하려면 우리는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복은 일의 행동이며 활동이다.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다. 허핑턴 포스트의 상위 10위 기사를 읽고서 또는 무슨 도사나 승의 말을 듣고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다. 마침내 집에 방 한 칸을 추가할 돈을 모았다고 해서 행복이 홀연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행복이 장소나 생각이나 직업 속에 숨어 있다가 당신을 맞이하는 일은 없다. 그 점에서는
책도 마찬가지다. 행복은 끊임없는 제조 과정에 놓여 있는 미완성품이다. 왜냐면 문제 풀기가 끊임없는 제조 과정에 놓여 있는 미완성품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내일의 문제를 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자신이 좋아할 문제, 자신이 즐겨 풀 문제를 찾아야 한다. 오직 그럴 때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문제가 간단할 때도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가본 곳을 여행하기, 새로 산 비디오 게임에서 이기기 등 반면에 문제가 추상적이고 복잡할 때도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마음에 들 만한 직업을 찾기, 우정을 돈독히 하기 등 문제가 무엇이든 개념은 같다.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을 얻는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이들에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람들이 적어도 다음 두 방식 중 하나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1. 부정하기. 어떤 사람들은 일단 자신에게 있는 문제 자체를 부정한다. 현실을 부정하니 착각에 빠져 끊임없이 현실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문제를 부정하면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겠지만 결국엔 불안에 떨고 신경과민에 시달리며 감정을 누르는 삶을 살게 될 뿐이다. 이 피해의식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할 수 있는 어리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다. 피해의식에 빠진 자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린다. 남 탓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겠지만 결국엔 분노와 무력감과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뿐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쉽고 즐겁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고 대체로 불쾌하기 때문이다. 비난과 부정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면 즉각적인 쾌감을 얻는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길이며 이런 회피의 길을 택하면 곧바로 짜릿한 쾌감을 얻을 수 있다. 쾌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알코올 같은 물질로 인한 취기, 타인을 비난할 때 생기는 정의감, 위험한 일에 도전할 때 느끼는 전율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건 간의 쾌감은 인생의 지표로 삼기에는 얄괴하고 비생산적이다. 자기계발의 기본 수법이 문제를 제대로 골라 해결하는 대신 사람들에게 쾌감을 퍼뜩이는 것이다. 수많은 자기계발 전도사가 새로운 형태의 부정을 가르치고 단기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의로 바람을 잡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에는 고개를 돌린다. 명심하라.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절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행복하다고 주문을 걸지 않는다. 쾌감은 중독을 낳기도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쾌감에 의존하면 할수록 더 간절히 쾌감을 찾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려는 동기가 그저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중독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문제로 인한 고통을 가라앉힐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고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나쁠 게 전혀 없다. 하지만 문제를 피하고 고통을 가라앉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침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받게 될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삼키기 싫은 알약을 삼켜야 할 때 감정이 진화한 목적은 딱 하나, 바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더 잘 번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게 진부다. 감정은 일종의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적합하고 어떤 것이 부적합한지를 알려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니다. 뜨거운 난로에 댄 고통은 우리가 다시는 그걸 만지지 않게 한다. 외톨이가 된 슬픔은 외로움을 느끼게 만든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게 한다. 감정은 그저 우리를 이로운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 신호다. 잠깐 당신이 겪고 있는 중년의 위기나 당신이 어릴 때 술 취한 아빠한테 자전거를 빼앗겼던 충격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다. 내 말은 당신 기분이 더럽다면 마이너스 건 당신이 어떤 문제를 내버려 두거나 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신 두뇌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 감정은 행동하라는 요구다. 그걸 느끼면 당신은 뭔가를 해야 한다. 반면에 긍정적 감정은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다.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살 공일 단순해 보이고 그저 삶을 즐기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러하듯 바로 그 순간에 긍정적 감정이 사라지고 만다. 필연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감정은 우리 삶의 방정식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좋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나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도 아니기 때문이다. 감정은 단지 길잡이일 뿐이 다 다시 말해 신경생물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제안일 뿐 명령은 아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사실 난 감정을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유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는 훈련을 받는다. 특히 부정적 감정을, 그러나 슬프게 또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수많은 피드백 메커니즘을 내치게 된다. 그 결과 이런 이유로 눌린 사람들 중 상당수가 문제와 씨름하느라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명심하라. 고통은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과 감정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의 느낌만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
내가 당신 차 앞 유리를 깼군.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난 학교를 그만두고 알래스카로 이주했어. 그냥 그러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이성의 도움 없이 감정과 직관에 근거해 내린 결정은 거의 대부분 형편없다. 살 전체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게 누굴까? 3살짜리 꼬맹이와 개뿐이다. 3살 먹은 이와 개가 또 뭘 하는지 아니? 카펫에 똥을 싼다. 감정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위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감정은 늘 변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내일이면 아무것도 인이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 더한 것을 원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행복에 집착하는 자는 또 다른 것, 이를테면 새 집, 새로운 관계, 자식의 성적, 또 한 번의 봉 인상 등을 끝없이 좇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봤자 결국 섬뜩할 정도로 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말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제넘을 쾌락의 쳇바퀴라고도 부르는데 사람들 이 생활 환경을 바꾸기 위해 늘 열심히 일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음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된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것이 문제가 되풀이되고 우리가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당신이 결혼하는 사람이 당신과 싸울 사람이다. 당신이 구입하는 집이 당신이 수리할 집이다. 당신이 선택하는 꿈의 직업이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줄 직업이나 어떤 일이건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다시 말해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기분을 해치기 마련이다. 어둠은 곧 이름이기도 하다. 긍정적 경험이 부정적 경험을 규정할 것이다. 제가 삼키기를 꺼리는 알약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 세상에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고 믿고 싶어 한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영구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가득한 삶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